나는 이제 여자로 살기로 했어 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여러 그런 의학적인 과정이나 이런 걸 거친 뒤에 여자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중년의 나이예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런 서로 대화의 이제 기회로 삼으려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아, 변신 진짜 할 얘기 많은데. 아, 근데 변신할 얘기 많은데. 언제는 없으셨어요? 아니 근데 로봇은 변신 로봇 빼라고 그랬어. 빼라고요? 네. 약간 메이크오버 쪽. 네. 변신. 차은우가 있어요? 차은우 닮았다 이런 얘기를 여자가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기분 좋겠죠. 아, 그래요? 딴딴딴딴딴딴 이거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아, 이거. 그 진짜 그 스릴 노래가 엄청- 생각이 나네. 어떻게 빨리. 예, 가시죠. 오늘 주제 변신입니다. 네. 근데 뭐 궤도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듣자마자 로봇, 트랜스포머, 맞아요. 이렇게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갖춘 그런 인물들이 떠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인간적으로 좁혀서 저도 제일 먼저 적은 게 화장. 아니면 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좀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변신을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변신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두 분은 이렇게 떠올리면 변신이 조금 적은 분들 같아요. 특히 동진님은 항상 트레이드마크인 빨간색 안경을 착용을 하시고 빨간 안경 안 쓰고 안 까만 쓰시죠. 안경만 써도 아무도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거만 바꿔도 그러니까 동진님에게는 최고의 변신이 고작 안경 하나 바꾸는 정도인 거죠. 근데 궤도님도 머리 스타일 늘 똑같죠? 네. 오늘 의상 조금 다르네. 의상이 좀, 야. 막대한 명, 오. 이게 진짜 큰 변신이다. 체크가 아니야. 체크 무늬를 버렸어요. 라플 위클리 때문에 네. 위클리 고민을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근데 두 분은 진짜 그래도 항상 이렇게 지난 화면들을 봐도 그 요즘 나온 화면들처럼 큰 변화가 없는 분들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화면으로 봐서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남자들이 보통 화장 잘 안 하잖아요. 메이크업 같은 거. 저희 화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분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이제 일상에서는 전혀 안 하다가 평상시에는 이제 로션도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방송 같은 걸 보면 일단 메이크업을 하니까 제가 제 얼굴이 약간 낯설고요. 맞아요. 그래요? 이뻐지죠. 달라요? 네. 저는 막 이게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오면은 얼굴이 좀 아픈 사람 같이 아픈 사람 같다고? 너무 누렇게 떠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이렇지? 그래도 그나마 색깔이 자기 달라지는구나. 외모가 좋아 보일 때가 샤워한 다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때가 제일 그나마 좀 괜찮아 촉촉하고 보이지 근데 않아요? 이쁘긴 해요. 뽀얗고.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 변신을 꾀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20대 거의 중반까지 59kg. 59요? 59. 빼짝 마른 거 아니에요? 네, 178에 59였으니까. 그러고 이제 군대 가서 72까지. 무슨 크리스찬 그게 베일이야? 정상 72 정도도 72대가. 약간 체중이 근데 거기서 멈추질 못해요. 네. 브레이크가 고장난 방향이 거죠. 한 방향으로만. 네. 근데 진짜 85까지 갔었거든요. 네.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맞나? 이런 느낌이. 의도적으로 살을 빼신 거예요? 그쵸, 그쵸. 지금도 의도적으로 안 먹으려고 하고 정말요? 너무 먹고 싶은데 밤에도 뭐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냥. 근데 왜 그래? 아니 진짜 우리 둘 눈동자 확대하면 둘이 눈동자가 막 의식한 게 이 정도예요. 농담이에요. 네. 멋있어요. 의식한 게 이 정도야. 프로구나 프로. 그럼 원래 항상 마르셨어요, 이렇게? 저도 살찐 적은 없어요.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때가 올 거. 아직 안 왔어. 근데 다이어트는 보니까 몸무게를 줄이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유지하려는. 코딱지만큼 먹더라고요. 진짜. 뭘 먹는 것처럼 막 말만 그런 많고 잘못된 거짓말. 말만 많고 뭐 요만큼 아니 먹고서 음식을 막. 코딱지에 거짓말 배고프다. 탐지기 다시 가져. 전 절대 소식하지 않아. 정말 많이 먹어요. 대식.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 변신이라는 주제가 저희가 잘 잡은 것 같네요. 그러네요.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메이크오버를 주제로 먼저 얘기해 볼까요? 좋죠. 사실은 저는 변신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 로봇을 선물로 사지 않습니까? 고르는 기준이 무조건 변신 되냐 안 되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신을 좋아하니까 마법 소녀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웨딩 피치라고. 웨딩 피치. 이거 아실래나 들어는 모르겠네. 봤는데. 결혼에 대한 만화예요. 그래서 웨딩 피치. 아, 웨딩 피치. 네, 세 명의 주인공 피치, 릴리, 데이지가 등장해요. 그중에 피치, 릴리, 데이지. 웨딩 피치, 웨딩 릴리, 웨딩 데이지겠죠. 오. 이분들이 이제 사랑과 결혼을 지키는 마법 소녀들입니다. 오, 귀엽다. 그 다른 마법 소녀물은 한 번 변신하잖아요. 예를 들어 세일러문 같은 거. 셀러문. 문 크리스탈 파워하면서 딱 변신하잖아. 한 번 딱 변신하는데 이분들은 한 번 웨딩 드레스를 입어요. 약간 퍼포먼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변신하고 웨딩 드레스 한번 딱 입었다가
근데 웨딩 드레스 입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찢어요? 정말 그래서 다시 변신을 해요. 다시 변신 전투 모드로 변신을 하면 그때는 확실히 좀 뭐 약간 소재가 좀 약간 줄어들죠 많이.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드레스를 한번 입었다가 이제 전투 모드로 변신하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설레게 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카드가 나왔어요.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프리즘 카드 아세요 혹시? 네네네. 네. 색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거. 이제 일반 카드가 있고 운 좋게 잘 뽑으면 카드 뽑기를 할 때 네. 프리즘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걸 다 모았어요. 저는 프리즘 카드를 뽑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가설을 세운 거야. 프리즘 카드와 일반 카드 두 개가 달라요. 네. 그러면 프리즘 카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 종이봉투 안에 넣을 때 약간 여유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아마 프리즘 카드를 넣는 종이봉투는 설계부터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럼 포장부터 다르면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티가 나죠? 네.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문구점에 가서 딱 뽑으면 셋 다 프리즘 카드야. 진짜로? 진짜로. 무슨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같지 않아요? 막 근데 요즘에도 이제 그 포켓몬 카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려고 했는데 비닐 포장으로 바뀌어서 차이가 없더라고. 종이 포장일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접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네. 자꾸 이런 사람 나오니까 때문에. 나 바뀌... 때문에 바뀐 것 같아. 근데 이제 마법소녀의 어떤 룰이 있어요. 네. 보통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약간 이게 고양이일 수도 있고 어떤 작은 동물일 수도 있고 얘가 초자연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힘을 줍니다. 네. 너 이제부터 마법소녀야. 그럼 딱 뭐 계약을 맺던 거 뭘 하고 딱 마법소녀가 돼. 그럼 변신, 권선징악 이게 마법소녀 우리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는 작품이 등장합니다. 뭐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소개드릴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마기카? 줄여서 보통 마마마라고 부릅니다. 마마마. 기존의 정석적인 마법소녀물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변신, 만나서, 살다가? 위기, 네. 야! 그래서 마법소녀물 장르가 이때는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쇠퇴하는 시기인데 이때 등장한 이 마마마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요. 이후에 모든 마법소녀물이 이 마마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딱 처음은 이렇게 돼요. 마법소녀가 되면 당신의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대신에 마녀를 무찔러 주세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충격적인 장면인데 그 마법소녀가 목이 잘려 죽어요. 마녀한테요? 마녀에 의해서. 잠깐만. 내가 뭘 본 거야? 보고 있었지 내가? 마녀란 도대체 뭘까? 마법소녀는 왜 마녀를 처치해야 될까? 거기에 우리의 꿈을 왜 이뤄주는 걸까? 소원을 왜 이뤄주는 걸까? 마법소녀가 돼서 마녀랑 싸워줘. 소원을 이뤄줄게. 그 제안의 대가가 너무 무시무시해요.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고 충격에 휩싸이면서 마법소녀물이 엄청나게 어두운 장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충격을 받지만 정말 새롭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마법소녀물 마법소녀 마도카 마키카.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예쁘고 꾸미고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그런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엄청 많이 봤거든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퀴어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외모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을 바꿔주는 건데 일단 팹5가 나와요. F4 같은 거예요? 원래 비틀스가 팹4예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같은 패뷸러스 5인데 이제 뭐 패션 전문가, 그루밍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식음료 전문가, 그리고 교양, 라이프스타일 전문가 이렇게 5명의 전문가가 전국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다음에 사연을 듣고 현재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좋은 점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막 뭐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뭐가 바뀌고 이런 거보다 이들이 주는 에너지가 되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되게 활기차고 너무 반갑고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막 이러면서 진짜?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한 번 방문만 하고 가도 그 집의 에너지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접근이나 뭐 전문가적인 그런 조언이 아니라 그 바이브일 수 있잖아요. 집이 더 화사해지고 깨끗해지고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고 건강해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심어주는 그 5인방이 다녀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뭐 메이크업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저는 글로우업이라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분장, 특수분장 편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수분장 하시는 분들 있죠. 고형물 이렇게 오리고 잘라가지고 붙이고
그런 것도 이렇게 심사하는 편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특수 분장의 세계가 이렇게 놀랍구나. 문장은 너무 영화에서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제임스 카메론 같은 그 엄청난 감독이 원래 특수 문장 하시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바타 이런 게 나온 거군요. 근데 이거 사실 뭐 분장 잘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또 이사벨님이 저 똑같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완전히 뭐 누군가를 조금 따라한 메이크업을 하면은 구분이 안 돼요, 정말. 너무 똑같아. 맞아요. 너무 신기하시더라고. 네. 저는 이제 약간 신화 같은 데 관심이 있으니까 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집대성에서 오비디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자기가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변신 이야기예요, 이름이. 네. 신화 이야기를 총 모아다 놓고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변신 이야기야. 이 얘기 신화가 뜻은 즉 변신이구나. 그렇죠. 그런 걸로 제일 유명한 게 제우스잖아요. 엄청 변하지 않나요? 네, 변신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을 맞아. 때 꼬시려고. 신으로서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변신한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건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애기도 데려가는 낳잖아.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나라 이제 단군 신화 자체를 보통 이제 곰 토템이나 이제 호랑이 토템을 갖고 있는 두 부족 사이에서 이야기를 신화로 바꾸었다 이런 견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물가에서 놀고 있는 에우로페라는 여성을 마음에 들어서 자기 등에 태우고 크레타 섬까지 와요. 어.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 문명의 시작이에요. 보통 네. 그리스 문명 시작 얘기할 때 크레타 섬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황소가 데리고 온 여정 속에서 해협을 지나게 되는데 해협 이름이 뭔가 하면 지금도 보스포루스 해협이잖아요. 네. 보스포루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소가 지나간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신화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변신 이야기가 지금의 지명에까지 그쵸. 그대로 들어간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죠. 저는 마법소녀 얘기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마법소녀 하나 할 거 있는데 다 못해가지고. 왜냐면은 근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만화 영화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시청자 봤을 땐 똑같아 거의. 전만 찍었어요? 아니 근데 거의 그런 수준인데 다른 이런 마법소녀 물들을 보면은 조금씩은 노력을 했어요. 옷이 완전히 바뀐다든가. 근데 정말 노력 없이 못 알아보는 대표적인 만화 영화가 천사소녀 네티가 있습니다. 진짜 긴 머리 높이 묶고 이거 노래도 진짜 명곡인데. 진짜요? 요술봉이 두르며 빨간 옷 파란보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얘가 도둑이에요. 도둑. 궤도입니다. 궤도. 원작의 이름이 궤도 세인트 테일이에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되잖아 원래. 네티랑 수녀랑 털러 가기 전에 둘이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일단 미리 네.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이거 있어요? 명장면. 의적이에요. 의적. 피해를 본 사람을 돌려주거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로빈후시네. 네. 근데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포니테일을 이렇게 하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방추상해라는 영역이 있어요. 뇌에.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네. 기술이 엄청나. 여기가 이제 안면 인식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네, 여기가 재밌는 게 사람이나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영장류에게만 있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럼 고양이는 주인을 구분 못해요? 근데 얘네가 우리랑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네. 얼굴 사진을 보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래서 이 영역에 방추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안면인식 장애가 생기는데 무언가를 본다. 네. 그럼 이제 선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이제 인식하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얼굴의 고유 구조를 봐요. 네. 네, 뭐 여긴 눈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 입이 있어야 되고 요게 네.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개별 얼굴 인식을 하는 거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편도체나 해마에서 기억이랑 연결돼서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3단계 개별 얼굴 인식 부분에서 고장이 나면 이게 모든 얼굴이 비슷하게 보여요. 그냥 구분을 못하는 거야. 변신 얘기하면 사실 이제 가장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이어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다이어트에서 핵심되는 것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운동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식이요법이 가장 핵심인데 뭐라 그럴까 맛있는 거는 다 살이 찌도록 돼 있잖아요. 맞아. 그냥 살살살 녹는다 이러면 그 지방이 많은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이 본능하고 싸우는 방식으로 해야 이 살이 본능을 뺄 수 있는 거슬러야 되는 건데 거죠. 이게 너무 어렵죠. 사실은 이 다이어트라는 게 역사적으로 봐도 오래전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중세시대에 가장 성인 취급을 받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젊어서 굉장히 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성적으로도 약간 방종하기도 하고 또 음식도 뭐 술도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적으로 회심을 한다고 딱 끊었는데 고백록에 보면 성욕에 관해서는 일단 자기가 딱 끊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고 자기가 써요. 근데 식욕에 관해서는 자기가 끊었다는 거죠. 식욕이라는 악마를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악마가 회귀하죠.
기본적인 욕망이지만 식욕을 끊는다는 것이 혹은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잖아요.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전에는 다이어트 방식이나 미용 방식이 과학적으로 인체에 얼마나 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식초 같은 거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 바이런 같은 그런 어떤 그 낭만주의 19세기의 시인도 수시로 식초를 먹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간 살이 찌니까. 심지어는 이제 다이어트로 어떤 방식을 쓰게 되냐면 19세기까지만 해도 거머리로 이제 피 빠는 거 차혈법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런 의료용 거머리로 그냥 피를 빼요. 피의 양이 줄어들면 몸무게가 줄어들까 봐요. 몸무게라기보다는 이제 창백한 하얀색 피부를 위해서. 혈색을 네, 해서 없애려고요? 의료용 뭐 거머리를 쓴다던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어떤 방식을 썼냐면 일단 얼굴에 황산을 발라요. 오, 왜냐하면 피부 세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황산을 얼굴에 피부를 발라요. 베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납을 발라요. 백납. 빛나니까 막 반짝반짝.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수은 같은 거 발랐거든요. 네, 네. 수은 분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효과가 진짜 있습니다. 중독되고 너무 안 좋잖아요. 중금속 중독되죠. 코르셋 같은 거 있잖아요. 코르셋 허리를 줄인다고 한 줌이 돼야 되니까 막 이거를 막 사는데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 그쵸. 그러니까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수명이 코르셋을 그냥 줄어버리는 그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대중 스타가 뭐 배우라든지 이런 뭐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지만 옛날엔 그런 존재들이 별로 그렇게 없었거나 한정되어 있으니까 19세기에 이제 무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엘리자베트라는 황후가 있잖아요. 네. 당대 최고의 말하자면 가십 스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키가 170이었는데 몸무게가 48kg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 같은 걸 너무 안 먹고 그냥 예를 들어서 우유 한 컵으로 때우고 이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야, 완전히 식욕이 없는 식욕이 사람? 없기도 식탐이 하고 없는 사람?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거식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거기다가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되면 젖소 한 마리를 데려갔대요. 왜냐면 우유만 먹어요? 우유만 먹으려고. 한 마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급이네, 보급. 여행을.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엘리자베트가 이제 암살되어서 죽게 되는데 원래 이제 그 죽인 사람이 이제 무정부주의자가 죽였는데 원래는 엘리자베트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찌됐건 귀족들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아니냐.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된다.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죽이게 되는데 먹은 것도 없는데. 바로 그 얘기지. 그러니까 억울해라. 엘리자베트는 심지어는 먹을 걸 거의 안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말을 해야지. 너무 허무하죠. 일안 하고 안 먹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먹을게요. 이런 다이어트를 소재로 그럼요. 한 컨텐츠가 많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미녀는 괴로워. 그렇죠. 네, 김하중 님이 나오죠. 네네, 대표적인 영화죠. 근데 그때만 해도 특수분장이 그때 혁명적이었어가지고 그 김하중님 닮은 배우를 섭외한 줄 알았었어요. 그 정도로 몰라보게 달라져서. 네, 너무 달랐고 맞아요. 그 마리아라는 노래도 굉장히 떴고 마리아. 네. 블론디 노래잖아요. 네. 노래 실력은 뛰어난데 이 외모가 너무 뚱뚱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역 가수 그러니까 무대에는 안 얼굴 나오고 없는 가수. 뒤에서 하고 탑스타가 한나의 목소리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연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 작곡가분이 계신데 그분을 짝사랑했어요, 몰래. 근데 걘 재능 있어도 못생기고 뚱뚱해서 불쌍한 애고 넌 재능 하나 없어도 예쁘고 쭉쭉 밟고 복 사실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전신성형을 감행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제니라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구나. 되게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근데 뭐 가물가물했어요. 뒤로 가면서는 이제 진정한 내가 뭐지, 뭐 아름다움이 뭐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제 스토리가 가는데 요때만 해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노래도 너무 좋았고 근데 네. 사실 그 이후로 나오는 비슷한 장르들은 그 딱 나오자마자 이제 너무 분장이 뛰어나도 결국 빠지겠구나. 그게 약간 느껴진다.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만큼 미녀는 괴로워만큼의 충격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성형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본 친구가 괜찮아요. 근데 외모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 애인도 못 만나고.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성이었어요. 네. 근데 수도 있죠. 이 친구가 쌍꺼풀 수술을 합니다. 사실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거의 티가 안 나.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자기가 예뻐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연애도 잘하게 되고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은 변화를 본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내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네. 저는 이 영화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난 정반대의 영화가 있는데 네. I feel pretty야. I am pretty가 아니라 난 내가 예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에이미 슈머가 주인공인데 본인은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데 되게 매력도 있고 트렌드도 잘 알고 모든 능력을 갖췄는데 특히 뷰티 업계에서 일하고 이러려면 좀 외모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회적인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이 좀 통통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헬스장 가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너무 열심히 페달을 밟다가 넘어져서 부딪혀요. 그래서 머리를 빵 하고 부딪히고 문제 생기는군요. 눈을 떴는데 갑자기 너무 예뻐진 거예요. 어. 막 막 내가 이렇단 말이야. 나만. 너무 놀래. 다른 사람은 안 그렇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남자들이 나에게 막 눈빛을 보내는 것 같고 도끼병이라고 하죠. 자신감이 생기니까 회사에서 막 발표도 더 잘하고 그럼 실제로 매력적이게 되죠.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져요. 어느 날 중요한 회사에서 신제품 런칭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행사를 앞둔 얼마 안 앞뒀을 때 다시 머리를 부딪히면서 거울을 봤는데 원래 내 모습인 거예요. 그동안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느꼈던 거라는 걸 깨닫고 이제 똑같은 하루를 똑같은 몸으로 살 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재밌어요. 요거 비슷한 게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게 너무 가벼운 그녀가 원제가 shallow hell이에요. 그러니까 천박한 할이란 뜻인데 이 할이라는 남자가 잭 블레이크예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천박해서 그냥 뭐 미인만 따라다니고 맨날 그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법이 씌워가지고 로즈마리라는 여자가 너무 예뻐서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과체중이 엄청나게 뚱뚱한 그런 여자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게 너무 가벼운 그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약간 로맨틱 코미디 네. 그런 영화라고 할 수 그쵸. 있는데 근데 그 영화를 그 당시에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영화가 결국 말하는 건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야. 맞아요. 정말 마음씨가 중요한 거고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외모에만 그렇게 팔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네. 그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죠. 하고. 마지막에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끝내려고. 근데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아름다운 배우가 나와서 이제 계속 연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일단 영화의 이야기의 전제가 그래요. 일단 그 로즈마리라는 여성은 모든 걸 다 갖춘 여자예요. 실제로 마음씨 착하고요. 지성을 갖췄고 유머도 갖췄고 말도 너무 잘하고 심지어는 잭 블랙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 딸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돈도 있잖아.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외모란 말이에요. 네.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뭔가를 비교할 때 외모가 안 중요해라고 한다면 나머지 변인들은 다 똑같고 변수들은 똑같은 데다가 외모만 달라야 비교가 되는 건데 나머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딱 하나 외모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 딱 하나 없는데 그녀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셜로우 헬 저런 천박한 남자가 옴에도 불구하고 항상 받아주고. 환영하고 맞아요. 자기가 약간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얘기인즉슨 인간의 모든 나머지 매력을 다 장점을 합친 것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외모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역시 외모는 안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역시 외모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화는 외모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척하죠. 맞아요. 외모를 안 중요하게 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지. 근데 다른 어떤 사회가 제시하는 남과 비교했을 때 그쵸. 그 기준을 내가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는 되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김하중 씨나 기네스 펠트로처럼 이렇게 특수 분장을 할 필요가 없이 아예 본인이 몸무게가 자유자재로 늘었다 줄였다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신기해. 가장 유명한 건 크리스천 베일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 베일 왜 다이어트 비디오 안 내냐고 그러는데 크리스천 베일이 나왔던 허다한 감량한 영화 중에서 이제 압도적인 영화가 머시니스트라는 머시니스트. 영화였어요.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머시니스트 그러니까 기계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매일매일 말라가는 건데 보통 그 크리스천 베일이 자기 평상시의 몸무게가 80에서 85kg래요. 그 영화를 찍을 때 55kg.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뼈밖에 없잖아요, 영화 보면. 근데 이 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찌우는 것도 이 사람이 또 도사잖아요. 그쵸. 한 3, 4년 지나가지고 다크나이트를 찍었거든요. 그때는 또 정말 건장하게. 100kg. 그러니까 55kg에서 100kg면 몸무게를 더블업 한 거잖아요. 2배 한 거잖아요. 이럴 정도로 한국에도 이런 배우가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 김명민 배우님도 그러니까 굉장히 김명민, 뭐 설경구 이런 배우들이 그걸 잘하는데 김명민 씨가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영화를 찍을 때 감량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 얘기고 이제 하지원 씨랑 같이 나온 영화였는데 루게릭병에 걸려서 투병하는 사람 얘기니까 당연히 살을 빼야 되잖아요. 대단했죠, 진짜. 살을 20kg를 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김명민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 연기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극 중에서 몸이 너무 말라서 이 침대 위에서 병원에서 몸을 이렇게 뒤집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뒤집어주는 장면 보면 갈비뼈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저는 그게 약간 특수효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빼서 갈비뼈 그대로 다 드러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진짜. 그래서 인터뷰를 만나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김명민 씨야 뭐 이제 배역에 몰두하는 걸로 그 당시에 유명했잖아요. 그쵸. 지금도 그렇겠지만 극 중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이 투병을 이제 2년밖에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겪는 어떤 굉장히 슬픈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그냥 그렇게 했어요. 루게릭병이라고 그러면 너무 또 특별하니까
만약에 암에 걸려서 극 중에 주인공처럼 2년밖에 못 살면 그 2년 동안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마음껏 제가 먹고 했어요. 싶다? 제가 너무 놀란 게 그럴 것 같아요. 암 환자 연기를 하고 싶다는 거에서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깝다는 거야. 그 상태가 어차피 병에 걸려서 암 걸려서 2년 있으면 죽을 텐데 단기적이구나, 자긴 배우인데 배우 입장에서 이 암 걸린 게 너무 아깝고 그다음에 또 분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밖에 연기를 못 하는 거니까. 네, 어차피 암 환자로 그리고 나오는 감정적으로도 거니까. 너무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배우네요. 와, 배우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사실 이렇게 직접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네. 성형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극장판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기기괴괴 성형수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잔혹 성형 호러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예지라는 아주 평범한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분이 외모 때문에 회사에서도 장담하지 못하고 남들 앞에 소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삶이. 그러다가 성형수라는 액체를 얻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형수를 딱 이렇게 바르면 얼굴 마시는 게 전체가 아니라 바르는 거예요? 네, 바르면 얼굴 전체가 그냥 점토처럼 변해요. 빚을 그래서, 수 있게. 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깎아내고 잘라내고 막 해서 오. 딱 붙이면은 이제 그 얼굴로 사는 거예요. 그럼 손재주가 생산이- 좋아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원작 웹툰이랑 영화랑 좀 차이가 있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이걸 만들어주는 전문가가 이제 다듬습니다. 그래야지 더 잘 네. 나오겠죠. 근데 원작에서는 이 예지라는 그럴 필요가 친구가 없겠죠.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본인이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결국 성형수를 사용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얻게 돼요. 네. 네. 근데 이 과정도 뭐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비쌀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데 부작용이 또 있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뭘 먹는다? 그럼 그게 바로 몸에 튀어나와요. 치킨을 먹는다? 바로 치킨만큼이 살이 찌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과식하고 이러면 또 살이 막 오르고 이러니까 결국 또 성형수에 손을 댑니다. 근데 욕조에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살이 거의 다 걷어집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어쨌든 사람의 형체인데 이거를 되돌리려고 이제 부모가 자기 살을 붙여주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 안타까워서. 네, 그래서 부모는 계속 희생하고 그 과정이 막 나오고 아유. 참혹한 어떤 이 드라마의 요소들이 너무 잘 약간 짜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어린 자녀, 청소년 자녀가 예뻐지려고 뭐 살을 빼려고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거 보면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죠. 외모 지상주의가 이제 갈수록 강화되잖아요. 현대로 올수록. 맞아요. 예전에이라고 뭐 멋진 사람들에 대한 왜 선호가 없었겠어요. 사실 이제 뭐 인류학적으로 보거나 진화론적으로 봐도 예쁜 사람, 멋진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글래머 같은 여성들을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럴 때 글래머라는 거 보통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 같은 걸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옛날에 보면 이런 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작은 단위 공동체 안에서 결혼을 하거나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생산력, 경제력이라면 경제력. 결혼해서 그 대가족 자체가 하나의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결혼이라는 게 사랑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 70년대가 되면 서구에서 성혁명이 생기잖아요. 성혁명이 생긴 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짝짓기에서 서로 이 뭐라고 그럴까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성적인 매력이 있는지 외모가 뛰어난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어떤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데이트 시장과 결혼 시장에서의 싸움이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요즘에 와서 상황을 보면 이제는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싶고 연애에 관심도 없고 결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외모가 중요해. 왜냐하면 외모가 사회적인 지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혁명 때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거에 스펙이 된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모라고 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점점 외모 지상주의 사회로 인류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내가 10대 때, 사춘기 때 이런 SNS가 없었던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다 비교하죠. 그냥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그렇죠. 포토샵된 맞아요. 이미지를 내가 쫓아가자 AI가 하잖아요. 이제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외모 지상주의랑 관련해서 이제 그 논리학에서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연주의의 오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연주의의 오류라는 것은 사실의 영역을 윤리 영역으로 갖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존재를 당위로 착각한다고 말을 하는데 인간은 멋진 사람을 보면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 되고 외모가 중요하다라는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외모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서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은우 씨 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차은우 씨조차도 세월 앞에서 나이라는 또 다른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외모에 대해서.
맞아요. 30년 지나면 50대 중에서는 원탑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50대의 차은우도 20대의 차은우에 대해서는 노화가 된다. 그러니까 버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은우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미의 그런 기준 앞에서도 우리가 노화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가치가 있는데 외모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외모가 뛰어나면 그 벌이도 좋다, 연봉도 높아진다는 맞아요. 사회적인 통계도 맞아요. 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무려 1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게 있는데 잘생긴 사람, 평범한 사람, 안 잘생긴 사람 이 세 가지로 나눠. 잘생긴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연봉이 5%가 높아요.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은 안 잘생긴 사람보다 5에서 10%가 연봉이 높아요. 이런 통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사실은 능력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모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또 강력한 그런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인지 알 수 아 있어요.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만 해도 돼요? 그 자기 관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보통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로 살이 잘 찌는 체형인 분들을 모아놓고 그 살이 잘 안 찐다라고 생각하는, 먹어도 살 안 찌는 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모아놓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은 먹는 양을 평소보다 줄였어요. 20% 정도. 그 다음에 살이 안 찌는 분들은 먹는 양을 120% 늘렸어요. 20%? 네. 그러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살이 잘 찌는 분들은 먹는 양을 죽었는데 더 쪘어요. 그리고 네. 살이 안 찌는 분들은 늘렸는데도 유지가 됐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야, 너 자기 관리 안 하니? 근데 이게 사실은 관리 영역이 아니라 그렇죠. 유전적인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크죠. 네, 그러니까 마른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야, 너 자기 관리 안 해? 너 왜 이렇게 게을러?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선천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남한테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유전적으로 다른 건데 굉장히 관리를 해도 아무리 먹는 양을 줄여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이어트 산업에서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이어트 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당신이 살 빼면 멋있어진다라고만 말을 해서는 산업의 파일을 상대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당신이 살을 못 빼고 있는 것은 당신이 게으르고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거야 라는 관념을 퍼뜨리게 되면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더 적극적이겠죠. 그렇죠. 내가 안 좋게 보일까 봐. 거기다가 다이어트하는 방식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요.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첫날은 뭘 먹고 이번 주에 뭐 먹고 다음 주에 먹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변장이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의 특수 분장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되게 잔혹한 걸로는 제가 이게 가물가물해서 최근에 영화를 다시 봤어요. 네. 양들의 침묵이라는 거. 양들의 침묵. 어우, 네. 그건 끔찍하죠. 뒤에 너무 끔찍한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버팔로 빌, 버팔로 빌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자문을 해주는 역할에 앤서니 홉킨스. 그분이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을 하는 범죄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탈옥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얼굴 피부를 벗겨서 본인 얼굴에 씁니다.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변장을 이용한 트릭의 거의 끝판왕? 시초에 해당하지 않나. 너무 잔인하고 되게 옛날 영화잖아요. 아, 그 당시에도 네. 영화 극장에서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소름 끼치고.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니콜라스 얼굴들이 바꾸는 게 케이지. 있었죠. 네. 네, 굉장히 재밌었던 영화고. 사실 넘어오면서는 이제 남의 피부를 벗겨서 변장은 아니고 이제 실리콘으로 이제 변장하는 게 나오죠. 사실 코미디 영화로는 화이트 칙스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거 웃겼던 게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으로 변장을 합니다. 백인 여성의 외모로 계속 흑인 개그를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약간 유머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얼굴이 바뀌어도 감출 수 없는. 네, 굉장히 코믹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뭐 인피명고라고 하죠. 얼굴과 거의 비슷한 무언가를 쓰는 거 제일 대표적인 영화는 역시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러네요. 네, 항상 이게 뭐지? 하는 순간은 이 탐 크루즈 형님이 이거 할 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페이스 마스크 기술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3D 프린팅에 이제 피부를 합성을 해가지고 딱 쓰는 거죠. 뭐 영화상에서 보면은 그냥 벗을 때는 고무예요. 근데 쓰고 있을 때는 그냥 그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나 피부 질감, 땀구멍도 똑같고 이게 과학적으로 될까? 될 것 같아요. 실리콘 3D 프린팅 고분자 소재를 이제 섞으면은 네. 비슷하게는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움직임이 어색합니다. 따로 놀아요? 따로 노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이 들뜨는 것처럼 가면이 들뜨는 거네요. 약간 미세한 움직임까지는 구현하기가 어렵고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요 안에 땀이 찹니다. 네. 피부를 통해서 이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피부의 작용들이 있는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유분도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얇아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더 얇아져서 실제 피부와 같은 형태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사실 지금은 어렵다.
예전 영화에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이런 게 또 되게 대표적인 변장의 사례잖아요. 얼마 전에 연극으로도 나왔던 임창정 씨가 연기를 한 걸로 아는데 미세스 다우파이어. 명작이죠. 네, 명작이죠. 장면. 그리고 그 변장 자체가 영화에서 가장 많은 해프닝을 낳는 요소잖아요. 어떤 가정의 아빠가 이제 로빈 윌리엄스인데 아주 착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그런 좋은 아빠인데 이제 가정에서 경제 활동을 좀 책임감 있게 못하다 보니까 한 10몇 년을 살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하고 게다가 새 아이의 양육권까지도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애들을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이에 이제 집안 살림을 하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 아내가 가정부를 고용한다는 그 공고문을 내죠. 그걸 보고 아 내가 가정부로 들어가서 애들을 좀 봐야겠다 싶어서 할머니 분장을 하고 결국은 가정부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보형물들을 집어넣어서 그 프로스테릭스를 넣어서 성별을 바꾸는 그런 분장을 했다면 요즘에는 실제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었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화제가 에밀리아 됐던 페레즈. 게 에밀리아 페레즈였고 거기서는 이제 멕시코의 카르텔 보스가 유능한 여성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내 성별을 바꿔달라, 성전환 수술을 진행을 시켜달라 얘기를 하고 이제 변호사가 모든 거를 다 이제 마련을 해둔 다음에 보스가 마약 왕 같은 사람이 여자로 이제 신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화거든요. 그럼 원래 있던 분은 돌아가신 걸로 처리가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가족들에게는 얘기를 하고 아예 이사를 가고 신분을 다 바꾸어 버리게 되는 건데 이 역할을 연기한 배우가 이제 칼라 소피아 가스콘이라는 배우예요. 근데 실제로 트랜스젠더 배우이고 이번에 트랜스젠더 배우로는 최초로 이제 연기상 후보에도 오르기로 했는데 이 영화 자체지만 저는 이 트랜스젠더라는 토픽을 좀 더 흥미롭게 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 여성이 트랜스젠더로서 처음 이제 배우상의 후보로 오른 것도 있지만 또 2년 전에는 그래미상에서도 오픈리 트랜스젠더 가수가 킴 페트러스라는 가수가 또 수상을 했거든요. 오픈리가 붙지 않은 트랜스젠더 수상자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미에서도 무려 50년 전에 트랜스젠더 여성 작곡가가 그래미를 한 3번 정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웬디 칼라라고 샤이닝의 OST 담당한 사람이고요. 그래요? 그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음악을 했었고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여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걸 속여야 됐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제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남들한테는 내가 지금 성 전환을 했다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미를 수상한 첫 트랜스젠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리 트랜스젠더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타이틀을 못 가져갔군요. 공개적으로 네. 트랜스젠더가 된 수상자는 아니었고 이제 킴 페트러스 경우는 공개적으로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인정한 최초의 수상자가 됐죠. 그래서 이런 성 전환도 이제는 너무나 감쪽같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미디어에서 매체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한 편 봤어요. 이 윌과 하퍼는 SNL에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고 워낙 이 하퍼가 코미디 그 꽁트 같은 거를 잘 썼기 때문에 나중에 수석 작가로까지 되고 에미상까지 받게 되는 SNL에서 단짝 그 짝꿍인데 이 하퍼가 본인의 모든 지인들에게 똑같은 이메일을 한 통을 보내요. 친구들아, 내가 지금껏 말 못할 고통이 있었는데 여지껏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여자로 살기로 했어. 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여러 그런 의학적인 과정이나 이런 걸 거친 뒤에 여자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중년의 나이예요. 근데 이런 소식을 접해 듣고 이제 이 친구하고 대화를 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런 서로 대화의 이제 기회로 삼으려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너가 예전에 자주 가던 술집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자. 지금 너의 모습으로. 그럼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걱정되니까 내가 차에서 기다릴게. 무슨 일 있으면. 아니, 같이 가줘야지 왜 차에서 기다려? 근데 이제 너무 유명인이니까. 윌퍼를. 윌이 들어가면 다 알아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거듭난 이후의 삶을 같이 옆에서 이제 동반하면서 지켜보는 건데 다니면서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 하퍼에게 누나
시스터가 있어요.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누나한테도 그 메일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오늘부로 여자로 살기로 했어. 근데 누나가 굉장히 빨리 주저없이 딱 언니라고 해.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Oh, good. I've always wanted a sister. 항상 나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 딱 이렇게 보낸 거예요. 심지어 이 하퍼한테 2딸도 있어요. 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해요. 아빠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땠냐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이 뭐 너무 놀랬는데 뭐 그거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가감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변치 않는 그런 우정이나 신뢰 이런 거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인데 넷플릭스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 나눴는데 평론가님의 마인드맵에서 안현모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써요, 처음. 처음으로 마인드맵에 안현모가 있어요. 등장했거든요. 네. 동명이인 아니고 저예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안현모 씨도 채식주의자인데 훨씬 더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다룬 이야기. 맞아요. 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강 작가는 이제 90년대부터 저도 이제 오랜 그 독자이자 팬으로서 수십 년간 읽어왔지만 한강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가 나왔을 때 읽고 깜짝 놀랐던, 왜냐하면 감정적인 것 때문에 읽기가 어려운 그런 그쵸, 좀 느낌도 거북하기도 있죠. 하고. 근데 굉장히 힘든, 또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한강 작가의 소설이기도 해요. 근데 한강 작가의 어떤 그동안 글을 써왔던 수십 년간의 훌륭한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이 작품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노벨문학상을 처음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노벨문학상을 받게 됐을 때 결정적인 작품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식주의자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한강 작가가 훌륭한 작가라는 걸 한국에서는 다 알았지만 국제적인 기준에서 이제 맨 부커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맨 부커상이 옛날에는 맨 부커상에서 영어 작품에게만 줬는데 그때 나오기 한 몇 년 전부터는 인터내셔널 부문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래 영어가 아닌데 번역한 걸 상을 주게 되었는데 그 초기에 한강 작가가 이 채식주의자를 받게 되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고 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엄청난 일을 얻게 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은 자매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생에 해당하는 영혜라는 여자가 사실상 주인공이에요. 근데 3부 구성으로 되어 있고 따로따로 이 중편을 3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상문학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주인공이라고 하는 영혜가 화자가 안 되는 4명의 주요 인물 중에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혜의 남편이 1부의 화자이고 2부에서는 형부가 화자이고 3부에서는 언니가 화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주인공인 영혜를 놓고 3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방식의 그런 서술하는 방식의 이야기고요. 네.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내 아내가 채식을 하기 전까지는 난 한 번도 내 아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아마 첫 문장으로 네. 기억하거든요. 이 얘기를 뒤집으면 채식주의자가 되는 순간 특별한 여자가 됐다는 사람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특별하다는 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어느 날 이제 평범한 그 영애라는 여자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생고기를 먹는 거야.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생고기를 먹는 꿈을 꾸고 그 다음부터는 그 꿈에 대한 충격으로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육식을 안 하는 걸로 결심을 해요. 갑자기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그렇죠. 막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막 이러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심지어는 남편과의 관계도 성관계도 저희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신한테 고기 냄새가 난다. 이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점점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러면서 가정적으로도 점점점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비타협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강제로 고기를 막 입안에 이렇게 먹이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 가장 끔찍한 폭력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머니는 또 이제 흑염소즙을 갖다 주고 막 이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고 결국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형부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언니에 관한 얘기도 나오면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되면 이 병원에 입원한 다음부터는 본인이 나무가 되고 싶어 해요. 동물로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식물이 되어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한강 문학에서 이 식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끔찍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폭력적인 것을 육식으로 상징하면서 그것을 강제한 어떤 가부장제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주도적인 어떤 질서의 어떤 폭력성 같은 것을 고발하는 소설일 수도 있고 생태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페미니즘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풍부한 소설이고 이게 초기 소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의 국제적인 명성에서 초석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도 인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동물로 태어나서 동물을 버리고 식물을 꿈꾸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네. 이 얘기를 꾸며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어땠어요, 녹화? 훨씬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이제 변신. 실리콘 안으로 얼굴 좀 닦아요. 땀이. 녹화가 진행되는 네. 동안 변신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얼굴을 좀 일단 글쎄. 그럼 네. 침착맨이 나오는 거 아니야? 눈빛이 일단 너무 확 이렇게. 네. 오늘 저도 사실은 네. 너무 좋은 영화. 진짜 우리가 뭐 외모 지상이 어쩌고 내면이 어쩌고 이런 얘기했지만 이거를 가장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 A Different Man을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 또 다음에 쇼츠로 남겨놨습니다. 트라이브 앱 다운받으셔서 A Different Man에 대한 저의 이야기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토크가 재미있으셨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라플 위클리가 변신, 변모, 또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주에는 궤도님이 또 활약을 할 만한 엄청난 주제를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시즌 개미를 장식하는 외계 생명체가 주제니까 네. 저는 마이크를 빼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려주고 스태프분들도 뭐 퇴근하셔도 돼요. 저는 외계 뭐가 생명체 있어요? 외계 생명청이 에이리언 2편 영어로 뭔지 알아요? 네. 에이리언 2가 아니야. Reborn, 아니. 컴백,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 콘택트 꼭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당신 연구는 공상과학이다. 예전에 하늘을 날겠다는 미친 형제가 있었습니다. 과학 중에 어떤 것도 공상과학이 아니었던 건 없었다. 출발은 네. 공상이죠. 삼체는 저는 이제 이 삼체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삼체 안 보셨으면 오늘 가서 보세요. 라플 위클리도 한 번 본 거를 봐야 돼요. 이거가 진정한 애정 아닌가. 찐이네요. 예.